여러분들이 이제 8월 되면 이제 조금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많이 올라오셔서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성이 되고 있습니다. 눈이 막 레이저가 쏟아져요. 그래서 그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도 좋은데 제가 걱정한다 그랬죠?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혹시 그 8월 이후에 안 나오실 분들은 그 전에 8월 이후에 1호잖아요. 8월 이후에 안 나오실 분은 저하고 일단 상담을 하시고 잠적하시기 바랍니다. 8월 이후에. 왜냐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도서관에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되니까 도서관에서 혼자 하시겠다는데 제가 말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말릴 수도 없는데 가장 좋은 학습법은 아무리 이런 듣기 싫은 지겨운 잔소리를 할지라도 10월 마지막 저희 수업시까지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7, 8월달 되시면 여러 가지 사유로 그만두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학원을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 공부한다, 학습 분위기 이런 것 때문인데 그때는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하시고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요. 그때는 서로가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올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맨날 모의고사 보면 40점대고 실제로 그래요. 40점대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과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공부라는 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르치는 제도 가르치는 쪽에 오래 있어 봤지만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배우는 게 거의 99%고요. 가르치는 쪽은 1%의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주는 거지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한번 상담을 좀 꾸준히 합니다. 제가 꾸준히 하는데요. 혹시 제가 지금부터 계속 하는데 혹시 본인 스스로가 좀 나름대로 일정이 계신 분들은 제가 미리 상담해 주시면 학습 계획표를 한번 짜서 충분히 할 수 있을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나가 버리시면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요. 일단 우리 약간 조금 연배가 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학습 분위기를 짜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일정이 있다 하시면 저희가 한번 요청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빨리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 이동한 문제는 한번 출제할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 대출자가 투자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나는 방법. 대출자가 은행에서 직접 우리가 이런 유동화 상품 채권 하나 만들었다. 채권 여기 이제 은행에서 만든 은행채가 되겠죠. 은행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한테 믿고 한번 투자해 보려 이렇게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쭉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투자자를 발행기관 하겠습니다. 자, 대출자가 은행인데요. 통상적으로 은행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대출자가 이 투자자를 만나는 방법 보겠습니다. 대출자가 직접 투자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MPTS라고 해요.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할까요? 주택저당 몇 쪽 가시면 336쪽 가보겠습니다.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라고 말도 어렵네요. 자,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라고 했습니다. 모기지 패스 스루 시큐리티 이렇게 증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모기지가 여러분들하고는 저당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 모기지론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기지 336쪽입니다. 자, 336쪽에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 밑줄 치겠습니다. 저당 채권 이체 증권입니다. 자, 투자자를 대출자가 직접 만나는 방법이에요. 직접 만나요.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위험입니다. 위험. 자, 여기서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자가 전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여기서는 전부 모든 책임을 진다. 그래서 금리라든가 위험, 특히 이제 위험이죠. 이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전부 책임을 지면서 그래 우리가 전부 할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책임질게 하면서 투자자가 투자하는 이런 걸 MPTS라고 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그래서 위험을 전부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이 가장 수익이 높고 그다음에 위험도 높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 투자됐다. 여기서 이제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하니까 몇 %씩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상대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자, 다시 한번 MPTS는 투자자가 대출자와 투자자 관계에서 전부 누가 책임진다고요? 투자자가 책임진다.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이자를 투자자가 여기서 이자를 받는 것도 책임지고 전부 모든 책임을 전부 집니다. 그래서 이건 증권 형태입니다. 증권 형태니까 약간 주식 형태죠? 주식 형태라는 거. 자, 주식 형태니까 이게 지분증권입니까? 채무증권입니까? 지분증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지분증권입니다. 지분증권이다. 투자자가 책임진다 했잖아요. 투자자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지분증권이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올해는 한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몇 보일 텐데요. 박스를 주어지고 채무증권 주겠죠, 있겠죠. 나름 어렵지 않아요. 조인트 벤처라든가 그다음에 펀드라 공모라든가 증자리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저당 이체 증권인데 MPTS가 들어갔을 때 이게 증권에 속한다는 것만 구분하시면 문제 풀어낼 겁니다. 박스형 문제 중에 한 문제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올해 박스형 문제 다 가셔야 된다겠죠?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구분할 때 이거 MPTS는 증권이라는 채권이 아니라. 자,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니까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서 투자자가 꺼립니다. 꺼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이거 하나 끼워서 방금 주택금융공사를 끼워서 얘들한테 넘겨버리고 얘들을 투자자를 이쪽에서 만나게 하는 방식. 이것은 또 MBB라는 게 있어요. MBB는 자, 발행자가 전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중간에 끼어드는 형태가 있어 투자자를 만나기 때문에 투자자는 얘하고 만나는 관계가 없죠. 얘하고 만나지 않고 은행하고 대출기관 은행하고 만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를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전부 책임지는 그래서 이건 전부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자가 투자자가 전부 책임을 지고요. 투자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 방식이고 MBB 방식은 발행자가 전부 책임집니다. 자, 발행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 이게 좀 어려운 게 자, 여러분들 보시면 337쪽에 그 도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9번에 콜방어란 게 있어요. 콜방어에 MBB에 9번에 콜방어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336쪽에 보시면 MBB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채권 밑줄 치고요. 채권적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가로 1번에 MPTS는 지분형이다. 지분형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칩니다. 지분형입니다. 그 다음에 MBB는 채권적이고요. 채권적 성격이고 이것은 채권과 구분하라는 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구분하는 문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2번에 보죠. MBB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하므로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에 MBB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하므로 MPTS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편이며 낮은 편 동그라미 칠까요? 낮은 편이며 채권 투자자에게는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 방어하는 콜방어가 인정된다는데 콜방어는 밑줄 치시고요. 이 콜방어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이 콜방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조기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 상환. 이 조기 상환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혹시 ELS에 투자해 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어떤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돈을 상환해버려요. 그걸 보고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이 경우에 자,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자, 5%짜리로 5년간 채권을 발행했어요. 5%짜리 5년. 그래서 이게 투자자가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직접은 아니라겠죠. 뭐 중개기관을 띄워서 이렇게 간접 방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5년간 5% 이자를 받기로 하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 입장을 살펴보죠. 금리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금리가 현재 투자할 때는 5%였는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출자 입장이죠. 죄송합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이제 5%의 대출 자금률을 쓰고 있는데 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10%로 상승했다는 경우와 2%로 상승했다는 하락했다는 경우 얘를 따져보죠. 지금 대출자는 상대방한테 이 투자자한테 5%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금리가 2%로 하락해 버렸어요. 하락.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해서 이자를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1억에 대한 이자가 시장에서 얼마가 됐다고요? 2%니까 얼마? 200만 원 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대출자예요. 대출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BBB는. 대출자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500만 이자를 좀 주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2% 떨어져서 이제 이자를 200만 원만 줘세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2% 이자예요. 지금 현재 5%.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갚아버리고 다시 내죠. 그렇죠. 갚아버리고 다시 빌려오죠. 이 경우가 조기 상환이라고 표현해요, 저희가. 자, 여러분들 지금 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갑이 을에게 지금 현재 10만 원 이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병이 찾아와서 야, 나한테 이거 5만 원 이자 줄 테니까 1억 쓸래? 이렇게 한 거죠. 1000만 원 쓸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병한테 돈을 빌려와서 을한테 어때요? 갚아버리면 되겠죠. 갚아버리면 되죠. 이걸 보고 우리가 콜방어라 그래요. 콜방어.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콜방어는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가 어떻게 됐을 때? 하락했을 때 상환해버리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콜방어라 그래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거 파생 용어이기 때문에 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아직 기출문제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학원이 있는데 이쪽 파트는 학원에 있는데 이쪽 문제가 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NBB는 무슨 위험이 항상 있다? 금리가 하락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하락하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걸 갚아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발행을 할 때,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돈을 갚아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콜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방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콜방어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울 겁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정리하는데요. 이건 그냥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만 나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MPTS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요? 투자자.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책임을 투자자가 지니까 금리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거 전부 누구 책임이에요? 투자자 책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콜 방어가 필요가 없어요. 콜 방어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MBB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발행자가 치는 거예요. 발행자가 원리금도 본인이 받아야 되고 이자도 본인이 받고 모든 것을 발행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책임지니까 금리가 무슨 위험이 있다고요?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요. 하락하게 되면 기존의 대출금보다 하락하게 되면 이자를 싸게 자금을 차입해 와서 그 자금으로 갚아버리고 정리해버리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콜방어. 물론 풋방어도 있는데요. 저희는 콜방어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MBB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콜방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콜방어. 시험 문제는 이거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채권 지분 이체채권이라서 336쪽에 저도 이게 MPTB인데요. 이건 MPTB인데 자 보세요. TS와 TB 이거 합성이에요. 합성. 좋은 건 누가 가져갔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채권을 발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좋은 것은 소유권, 채권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이자 받고 좋은 것은 누가 가져가고? 발행자. 그렇죠. 좋은 것은 발행자가 갑이잖아요. 나쁜 것은 누가? 투자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기 좀 어렵고요. 나온다면 원리금 수취권이라든가 이 두 개를 합성한 것이 MPTB다. 그래서 발행자가
발행자가 좋은 거 가져가고 발행자가 좋은 거. 그 다음에 투자자는 나쁜 조건으로 투자하니까 뭐 MB보다 조금 수익이 넘겠죠? 자, 그래서 반가로 3번에 MPTB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자가 보유하는 밑줄 쭉 치겠습니다. MPTB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소유권 중요하잖아요. 소유권 누가 가져가고요?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가져간다. 그래서 저당채권 이체증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337쪽에 다계층 저당채권이 있습니다. CMO 별표 하나 치시고요. 아마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출제거리가 많죠. 어렵지도 않고. 자, 문제 보시면 개념정리 시험 문제입니다. CMO는 이용분산을 위해 하나의 주택저당채권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이자율을 다양화 밑줄 별표 치겠습니다. 이자율을 다양화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밑에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CMO는 이렇게 다계층 채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띠틀 생각하시면 돼요. 1단이다. 그래서 여기는 신용도가 좋은 거, 여기는 신용도가 낮은 상품으로 구성돼서 신용도가 좋으니까 이자율, 금리는 낮고요. 수익률이라고 하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신용도가 높은 쪽은 낮은 쪽은 수익률은 높아서 채권 따지면 신용등급 이건 A로 하고 이건 뭐 B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에게 선택폭을 넓혀주는 선택의 폭이 다양한 상품입니다. CMO라고 합니다. CMO. 시험 문제 제가 보기엔 이거 나옵니다. 네, CMO. 100% 나옵니다. 자, 337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MO는 주택저당채권의 발행처형을 다양한 이자율 및 만기 구조를 가진 몇 개의 복수채권 밑줄 치겠습니다. 복수채권. 제가 보기엔 띵틀 하나 그려주시면 좋아요. 띵틀 하나 그려놓으시면 복수계층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고요. 2개에서 8개의 복수채권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4개에서 5개 복수채권을 구성한다 되어 있고요. 자, 3번의 별표칩니다.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며 서로 다르다 밑줄. 이자율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며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유동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4번에 CMO는 발행자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채권의 형태로 발행하므로 MPTS와 MBB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5번에 CMO는 조기 상환과 같은 현금 흐름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시키지만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폴방을 실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5번 지금까지 안 나올 거고요. 자, 아무튼간에 336페이지에 양가 저당담보부 채권의 종류 별표 주시고요. 이 문제를 맞아야 5.8점 나옵니다. 올해 시험 문제 100% 나온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키워드 보겠습니다. 키워드에서 141번 키워드가 시험 출제 안 됐다겠죠. 올해 작년에. 그래서 올해 나오는 거예요. 올해 나오는데 이거 별표 많이 치시고요. MPTS, MBB, MPTB, CMO에다가 다계층이라고 씁니다. 다계층. CMO에다가 다계층 채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씀 하세요. 저당채권 이체증권이냐,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냐, 저당채권 지불이체 채권이냐, 이걸 외워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는데요. 외우면 좋겠지만 잘 안 외워져요 이게.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MPTS 패스스루 방식이라겠죠. 직접 넘겨버리는 패스스루, 직접 줘버리는 거. 두 개만 외우니까 그냥 쉽게 외워집니다. 아, 그러십니까? 뭐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MBB하고 MPTS 두 개를 외워보니까 좀 이해가 좀 빠르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 2개만 합니다.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모른다고 저한테 질문하기 없게 이제 이거 질문하기 없습니다. 저 다 하셨으니까. 아무튼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허망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방금 말한 CMO가 나오면 정말 황당하고 허망해요. 그냥 박스를 주어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설명 쭉 해주고 이게 다계층, 복수, 이자율 다르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141번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방금처럼 MBB와 MPTS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
중에서 올해 콜 방어 문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콜 방어. 그래서 MBB에서 콜 방어가 동그라미 있답니다. 콜 방어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 초과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초과 담보. 초과 담보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초과 담보까지는 안 나오는데 콜 방어 유무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언급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MO에서 콜 방어가 없는데 장기에는 가능하다. 이 표현이 투자자가 요구하면 장기에는 콜 방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141번은 난이도 상의 출제율 상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을 유동화 중개기관에다 하나 밑줄만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실체상의 유동화 중개사로 실체상입니다. 실체상 밑줄 칠까? 실체상에 직접 있다 이거죠. 직접 있고요. 유동화 중개사로 현재 유동화 중개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 주택채권 유동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평가실사, 지급보증, 금융기관 신용공여 밑줄 칠까요? 5번에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그래서 얘들이 장기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고요. 한 장 넘겨보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밑줄 칠까요? 올해는 제가 이 문제 하나 찍습니다. 저희가 부동산학 개론이 이쪽 문제가 하나 꼭 나오는데요. 올해는 이 연금 보증 모기지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 합격 키워드 138번 키워드를 한번 고민해 본다고요. 137번이 한국주택금융공사라 되어 있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진 않습니다. 운용하지 않고요. 유동화 회사라고 옆에 쓸까요? 옆에 운용 X표 옆에 점 하나 찍으시고 유동화 중개기관 이렇게 쓰면 좋겠다. 유동화 중개기관 써주시겠습니까? 유동화라고 하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화.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그 옆에 있는 주택연금 제도 138번 키워드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27회라고 하고 세모 하나 치겠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141번은 100%인데 이건 주택연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활성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초창기는 어떻게 내 집 맡겨놓고 연금 받아야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랬는데 명절 끝나면은 급증한답니다. 상담이. 아주 엄청 급증한답니다. 명절 끝 이번 설날 끝나자마자 지난주에 엄청 복잡했답니다. 주택금 이거 모기지론, 연금 모기지론 선택하시면서 설날 무슨 일 있었겠죠? 가족 간에? 가족 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때 특히 설날 우리나라 말로 구정 끝나고 나서 아마 자녀분들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택 그래서 연금저축과 관련 연금 이거 모기지론 연금과 관련돼서는 지금 인기도 있고요. 실제로 구성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초창기에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면 나중에 자금 부족할 것 같아요. 아마 뭘 잘못 예측하고 있냐면 정부에서 주택과 관련돼서 6억인가요? 6억 이상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이거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자주 바뀌니까요. 아무튼 이건 정리할 겁니다. 제가 하는데 죽을 때까지 받잖아요. 근데 120세까지 100세까지 사는데 노래를 안 들었나 봐요. 그 사람 노래를 100세까지 산 100세 인상을 그렇게 되면 이거 적자입니다. 적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받으신 분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채권 아무튼 이거 모기지론 사건 관련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요. MBS가 있죠.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343페이지에 혹시 MBB 밑줄만 치죠? 밑줄만 치시고 운영 원리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혜택이 있고요. 혜택. 그다음 보금자리론 있었고요. 누가 했습니까? 이 보금자리론.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금자리론, 그다음 특징, 신청 경로, 그다음 아낌, 이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 디딤돌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내 집 마련 디딤돌.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하나 나오면 좀 어렵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350페이지에 주택연금 상품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주택연금 상품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안 하면 우리 공법 시간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351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 시세제 혜택 신청 절차 가입 요건 쭉 있는데요. 뭐 지금 열 필요 없습니다. 353페이지 보니까 시가격이 9억이네요. 지금도 9억인지 모르겠습니다. 9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9억 맞습니까? 네, 9억. 이쪽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자, 그 시험 문제에서 출제한다면 6억으로 나오겠습니다. 9억이고요. 거기 종부세 대상인가요? 9억이? 네, 알겠습니다. 자, 354페이지 쭉 있고요. 그다음에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번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356, 357. 구조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358페이지 주택연금과 보금자리금 비교도 해놨네요. 주택연금, 보금자리금. 그 다음에 360쪽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입니다. 이 문제도 올해 100%한 문제 나오는데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한 문제 나오는데요. 이건 어렵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그리고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까지는 반영돼서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많은 거 변환된 건 아니고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재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없어요. 또 없죠? 없네.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뒤에 별책부로 써야 되는데 좋은 거 빼버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없네요. 없죠? 부동산 투자회사법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확률 100% 출제합니다. 확률 100% 출제하니까 자, 정리하는데요. 부동산 투자회사 관련돼서는 숫자 3억에 외우시면 돼요. 숫자.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두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현직에서 일하시면서 도움이 유용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미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뒤쳐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많이 따라하겠다 이거죠. 정부에서 3면 보시면 2001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이 있고요. 내용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거. 자, 투자자의 배당이죠. 밑줄 맞힐까요? 투자회사 제도는 투자회사는 주식 발행하는 겁니다. 투자회사는 주식 발행이기 때문에 리츠라고 하는데요. 리츠라고 하는데 이건 지분형이다. 주식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경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자, 362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징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저희가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만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징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상품을 소액화,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자도 참여 가능하게 하고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 유동성 향상, 간접 투자 상품, 분산 투자를 통한 투자용 감소, 배당 이익과 매매 차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자,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하니까 여러분 주식회사, 주식 투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는 주식회사 형태로서 투자니까요. 꼭 주식회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 대상이 부동산 등이지만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은 자본시장과 결합을 통하여 금융상품화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한 형태고 즉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한 부동산 상품이다 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서 성격과 자산 유동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소액 투자자를 밑줄 치겠습니다. 소액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대규모 부동산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소유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문, 경제신문 보시면 주식란이 있거든요. 증권 시세란이 있어요. 주식 시세란에 보시면 이렇게 쭉 있다가 일부 시장 쭉쭉쭉 있다가 이 정도 가시면 꼭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투자회사라고 있어요. 투자회사. 투자회사라고 한국 이렇게 회사 명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 30개 있나요? 지금 현재 네,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거래가 가능한 게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 아마 여러분 중에서 투자하신 분 없을 거예요, 거의. 이건 기본 한 주 단위가 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5,000원이 기본이죠? 5,000원.
그래서 보통 보면 5천에서 움직이도 안 해요. 이제 개발 소식 들려버리지만 6천원까지, 6,500, 7천원까지 간 적도 있는데 5천원 근처에서 거의 그다음에 4,500원 사이에서 5천원 사이에 왔다리 6천원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츠에다 투자하셔서 5천원에 투자하셨는데 6천 되면 1,000원 수익 생긴 거죠. 그다음에 이자도 받고요. 배당도 받고 나중에 청산할 때 또 청산 가치에 따라서 다시 또 수익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5번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투자 지분을 소액 단위로 표준화 증권화 밑줄치겠습니다. 표준화 시켰고 증권화 시켰습니다. 5천원 단위로 했다는 거죠. 5천 단위로 표준화 시켰다. 예, 부동산 지분의 황금성 확보가 가능하여 유동성이 크다 밑줄치겠습니다. 유동성 크고요.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니까요. 유동성이 큽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증권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유통시킴으로써 부동산의 유동성 위험을 제거하고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기 이용 분산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종류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므로 위험의 분산 능력이 크고요. 부동산 투자에서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서의 투자하는 경우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투자 상품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투자와 투기 개념 구분하실 줄 아시겠습니까? 투자와 투기 이런 개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범위가 뭡니까? 투자와 투기. 네? 투자는 장기고요. 투기는요? 위협으로 할까요?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이고 다 맞는 편입니다. 다 맞는 편이시고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위에서 어떤 분이 부동산에 땅 사서 돈 엄청 벌었다 그랬을 때 배가 아프면 그 사람은 투기한 거고 배가 안 아프면 그 사람은 뭐 한 겁니까? 투자한 거. 그래서 내가 하면 뭐고요? 투자. 남들이 하면 투기. 어떤 부동산에 돈 벌었다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배가 아파 그러면 항상 투기입니다. 아, 그 사람 투기했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하면요? 투자. 전문가는 안목으로 그래서 지역 분석도 하고 흡수율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미래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투자고 남들이 하는 걸 하고요 투기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뭐 남들이 하면 뭐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에는 지금 현재입니다. 제가 보면 두세 가지 상품을 제외하면 전부 투자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품을 보실 때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말에 그 상품에 투자란 표현이 들어가면 투자란 개념은 이겁니다.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손실 가능성. 법에서 규정하기에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란 개념을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품에는 투자란 표현이 들어갑니다. 투자란 표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투자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 상품과 금융 상품을 저희는 상품입니다. 이제 이 상품을 자본시장법에서는 상품 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로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품은 상품인데 두 개로 구분하는 근거는 손실 가능성이에요.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투자 상품,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금융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금융권에 가서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실 때 약간의 투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손실도 발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나오는데 손실 보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손실 보지 않는 상품은 CD가 있습니다.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그러죠.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손해보지 않는 상품이에요. 손실이 없는 상품입니다. 손실 발생하지 않는 상품인데 자, 은행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예금자 보호법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주로 CD에 투자합니다. CD에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없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금하면 주로 CD에 투자하는 겁니다. 거의 99%를 투자했는데 지금 요즘 CD를 거의 발행을 잘 안 하니까 금융권 힘들어하는 거죠. 양도성 예금 증서. 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언제 많이 발행했냐면 전두환 정권 때 가장 많이 발행했어요. 이게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그래서 무기명 할인식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주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돈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뇌물로 많이 줬습니다. 뇌물.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폭증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80년대에 그 많은 뇌물들이 다 어디 있을까? 전두환이 아무리 뒤져도 29만 원밖에 없잖아요. 채권이 있어요. 무기명 채권. 이게 좀 만기가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간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판매가 중간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기 때 되면 한 장씩 이렇게 갖고 와서 설날 새해 오시면 한 장 줬다 하잖아요. 나쁜 놈이죠. 제가 인생에서 욕을 하는 사람 딱 2명 있는데요. 그 애는 욕을 안 합니다. 저한테 욕 얻어보신 분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그분입니다. 욕합니다. 성결하라고네. 또 한 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도 제 욕을 하고 싶고 욕을 해요. 딱 2사람 욕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나머지 분은 저에게 어떤 하셔도 욕하지 않습니다. 거의 성인의 반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2사람은 용서하면 제가 성인이 될 것 같은데 용서 못하겠습니다.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 준비됐고요. 그래서 비금융 투자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실입니다. 양도성 이런 주로. 그 다음에 관리 신탁이라고 있는데 이 신탁형 상품입니다. 이 신탁형 상품도 손실이 없는 상품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가입하기는 좀 벅찹니다. 최저 가입 등록이 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은행권에 벌써 나왔더라고요. 지점장에 와서 홍보한다 해서 전단 좀 놔두고 가신다 해서 놔두라고 했는데 보면 한 장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잘 먹었습니다. 보리선물 감사합니다. 벌써 경칩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거기 옆에 한 장 놔뒀잖아요. ISA인가요? 상품 은행권들 대대적으로 판매하는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관리신탁이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이리명 신탁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서 운영한 이런 상품이고요. 이 2가지가 비금융 투자 상품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금융 투자 상품 2개가 나눈 거죠. 또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나눕니다. 파생 상품으로 나누고요. 둘 다 투자에 대한 위험은 있는데요. 이건 초과 손실입니다. 초과 손실. 여러분이 1억 투자했는데 1억만 손해나는 거.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해나면 증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투자했는데 1억 투자했는데 손실 100억 발생했어요. 이게 파생 상품입니다. 실제로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금융권에 가서 파생 상품 뭔지도 모르고 100만 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손실 규모가 1억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07년, 08년도에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상대로 판매했던 그 상품들이죠. 그래서 그 금리 환율 올라가면서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생 상품이고요. 파생 상품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의 이 파생 상품은 지금 모든 금융상품,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는 직간접적으로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파생 상품 없이 만들어진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1, 2%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파생 상품이 복권 개념이거든요. 복권 로또예요, 로또. 당첨되면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을 모르고 기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6년도부터 했거든요. 95년, 96년도부터 했는데 파생 상품을 파생 상품은 다 1세대입니다. 1세대이기 때문에 온갖 그 세상 모진 풍파를 파생 상품에서 겪었던 모든 모진 풍파를 전 몸으로 겪었습니다.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경험으로 직접 경험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생 상품 내용입니다. 이 파생 상품 내용에 이제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물 시장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 그때 당시 워낙 모르니까요. 제가 기업체 중소기업체 무료 강의 해준다 이렇게 막 연락을 했을 때요. 다니면서 그런데 가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사장은 그거 왜 하냐고 왜 하냐고. 그 다음에 임원들도 몰라. 다 몰라. 선물 안 한다. 우리 강의 알아야 되는데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해외 쪽에 조금이라도 연관에 대해서 하다못해 해외 송금할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선물 시장을 모르고는 제가 보고는 못 뽑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선물 시장을 모르면은 기업들은 언제 망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광주 쪽에서는 로켓 전기라고 썼어요. 로켓 전기가 굉장히 건전지 회사로서 좋았고요.
직원들도 거의 700명, 800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탑이었고 지금 로켓 전기 잘 모르시죠? 네? 맞습니다. 건전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조에 원조. 그리고 얼마나 탄탄했는데요.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시죠? 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수출 이렇게 하다가 환율이 잘못해가지고 한 방에 갔습니다. 한 방에. 한 방에 가서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회사들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인원 감축이었어요. 한 1000명 되던 것을 하루아침에 800명을 잘라버렸습니다. 회사 그 손실을 인건비에서 보충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또 이때 07년도 08년도에 이 화물시장 잠못대책에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 해에 4천억 손해봤어요.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4천억 손해보면서 그걸 전부 또 직원들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넘겨서 몇 년 동안 성과가 안 나갔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거의 뭐 1조 이상의 손해가 봤는데 워낙 회사 크니까 넘어갔고요. 삼성물산 할 것 없이 전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이때 환율이 잘못해서 선물시장 이해를 못해서 전부 반토막 이상의 손해가 났는데 그 뒤에 이제 정부에서도 파생상품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아직도 부족한데 이때 선물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하고 어떤 거래 환율과 관련된 것은 이 파생상품 이해 못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이 손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파생상품 교육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무료 강의 중.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머리 좋은 애들이 뛰어들어요. 저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초과학을 안 한다는 거죠. 기초과학을 하지 않고 뭐 하버드대라든가 우리가 아는 명문대, 캠브리지라든가 아무튼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최고 명문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5일가로 간다는 거죠. 5일가를 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걸 하는 거예요. 화상 상품을 24시간.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수출 많이 해도 한 방에 고섭에서 지잖아요. 이게 고섭 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저같이 아주 우둔한 사람 이쪽에 뛰어드니까 맨날 지는 거고. 우리나라도 좀 머리 좋은 친구들 이쪽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들 뛰어들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하버드나 예일대나 이쪽 미국의 영국 캠브리지나 이런 애들 다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혀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환율시장 우리나라 예측을 정말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못하는 데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예측을 잘못하냐면 여러분들 원유 가격 있죠? 원유 가격 이것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1년 뒤에 얼마 필요하고 2년 뒤에 얼마 필요하고 세계 경제 또 규모 또 세계 뭐죠? 날씨 뭐 한 게 여러 가지를 예측해서 미리 사는 겁니다. 미리 사놔야 돼요. 미리 사놔야 되는데 자, 저희들 150달러 할 때 2,000원. 기름값 2,000원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30달러 하는데 지금은 한 300원 되나요? 물론 여기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뭘 잘못한 거냐면 이 원유 가격 예측을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3년 뒤까지는 물량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원유는. 3년, 5년 확보하는데 이 뒤까지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도 100달러 만 이렇게 그때 그 이야기했던 그대로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나라가 예측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일본한테 맡겨요. 일본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석유가 부족한 나라인데 석유 수출이 우리 경제 규모 뭐 3, 4위권이죠. 상품 몰려 따지면 석유 수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자, 원유로 가져와서 원유를 일본 애들이 예측한 가격에 사갖고 와서 정제해 가지고 일본으로 제가 알기로 20%에서 30% 판매하는 거 이 정도 하나요? 사장님. 네. 대부분 이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 원가에 판매합니다. 원가에. 우리나라에서 그 수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의 한 95%가 거의 수출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선물시장에서. 선물 예측을 못하니까 처음부터 계약 조건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우리나라 생산이 안 되니까 판매되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나가는 건데 물론 세금 문제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뭐 5배 이상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안 떨어졌다 이유가 지금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또 이게 또 오르잖아요. 저 재밌는 것은 30%에서 50% 오르잖아요. 바로 오를걸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주 주먹구구식이고 낙후돼 있다. 이유는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이쪽 애들이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거 머리 좋은 친구들 해야 되거든요. 제가 머리 좋은 친구들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 업종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 시장.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사. 공부하신 분들 공부 잘해야 돼. 법관은 공부 잘할 필요 없는데. 아쉬운 분야이죠. 자, 363쪽에 부동산 투자회사법 나왔습니다. 투자라는 개념은 손실이 의미하고 있다. 시간 금방 됐네요. 잠깐 쉬겠습니다.